잠깐 쉬었습니다. 체세포 분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들에게 뒤에는 뭐가 남은 거야 이제? 이제 암세포는 그럼 뭐냐? 이게 아, 정상적인 세포는 있었지? 뭐하고 먹고 사는지를 얘기했는데 네네. 암세포는 어떤 애들이냐, 어떤 특징이 있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암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요? 환생. 환생? 이니에지. 이니에지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이코패스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인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이요? 아닐 수도 있어. 인간만의 특징? 이건 있어야 인간이다. 머리? 머리는 다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근데 맞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머리가 없으면 인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23쌍? 근데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아, 맞다, 그지?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아니라 누가 말하냐?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걸 얘기하기가. 근데 암이라고 하는 애는 제가 생각할 때 이 3가지 특징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암이 될 수 있어. 암의 자격이 주어져. 뭡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암은 세포자살 명령을 안 듣고 계속 무한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암이 아닌 거예요. 무한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암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죠. 튜머가 만들어지니까 종양이 생겨야 되는데 종양이 안 생기니까. 무한 증식. 암이라는 게 뭐 외부에서 침입한 뭐 악령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세포예요. 세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내 세포예요. 내 세포. 원래 우리 세포. 식구였던 애. 그쵸. 나의 일부였던 애. 우리의 자녀. 딸 세포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걔가 갑자기 이제 죽어. 근데 안 죽고. 분열 막 하고. 네.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세포 자살은 도대체 뭐냐? 세포 자살은 프로그램된 거를 이제 세포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얘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외부에서 죽여 혹은 감염돼서 죽어. 이런 건 이제 괴사된다고 하거든요, 세포가. 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된 게 있어요. 다 자살 스위치가 있어요, 세포들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태사랑 죽어라고 그 자살 스위치가 여기 지금 뒤에 목 아래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꾹 하고 누르면 얘가 탁 하고 죽어요. 자기 자신을 분해를 해갖고. 근데 그거 누르는 거는 주변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작용. 그 누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를 수 있는 게 또. 우리 면역 체계가 그걸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하루에 뭐 몇백 개 이상의 그 암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서 그거를 가서 우리 면역 체계가 다 죽여요. 뭐 너 이상하다? 너 죽어. 라고 딱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애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죽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걔는 암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암이 만들어졌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외부에서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무한분열도 할 수 있고 다른 애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딱 암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살 스위치는 말을 들어. 그런 걔는 암이 안 되는 거야. 죽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도 사실 굉장한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너무 신기해. 너무 그래서 그래요? 면역 체계에서 일종의 그 블랙리스트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돌아다니면서 이런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다라는 게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야 너 뭐 만드냐? 너 이상한 거 만든다? 선도부 죽어. 같은 애들이 완장 하나 차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해야지만 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포 자살의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걸 해요. 세포가 자살을 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가락이 엄마 뱃속에서는 붙어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뼈는 있는데 네. 손가락은 붙어 있어요. 갈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헐. 근데 얘가 가운데 갈퀴가 세포 자살하면서 이렇게 쪼개져 갖고 찢어져 갖고 말하자면 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세포 자살이 그런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고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올챙이 꼬리 개구리 되면 줄어들잖아요. 어느 시점에 걔가 도마뱀처럼 자르는 게 아니고 점점 짧아져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세포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거야. 예전에 저는 이거 갖고 토론 주제에 한번 삼으려고 했는데 올챙이 꼬리가 짧아지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세포 자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슬프냐?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그 세포 슬프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가? 저도 어렸을 때 꼬리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은데. 슬프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물론에서의 죽음이 왜 슬프냐를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토론을 해볼까 싶었거든요. 그래요? 뭐 기회 되면 한번. 혹은 그러니까 손가락이 생겨나는 것처럼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 자살을 한다든가 손상이 심해서 복구가 힘들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암화가 되려는 애들이 있으면 종양괴사 인자를 통해서 이제 자살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가 증식은 안 해. 근데 자살 명령도 안 들어.
그런 애도 있겠네. 자가 증식도 안 하고 죽지도 않는 영원 불멸의 근데 불멸자. 암의 조건은 아닌 거야. 자가 증식은 안 해. 그러니까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가 있는데 자살 명령을 안 들어. 그게 바로 해탈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죽이려고 자살 스위치를 켰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건 강제로 죽여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것도 저항을 해. 되게 자기 자신을 잘 막을 수 있어. 그럼 예전에 기생충 편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걔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그럼 걔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죽이 막 구멍도 뚫고 하는데 안 죽으면 그냥 냅두는 거야? 그죠.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그때 기생충 편에서 어떤 기생충들은 그냥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면 그냥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피해를 있어요. 주지 않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암은 당연히 그 명령에 저항을 할 거다. 그 무한분열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 사실 하고 싶은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세포는 보통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염색체의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복제양 돌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걔네들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성체 세포를 가지고 수정란 안에 그 색을 제거한 거에 집어넣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성체 세포를 제공했었던 애랑 뭐가 똑같냐면 DNA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염색체가 똑같은 걸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튼 브랜뉴 새로 태어난 애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있었냐면 나이가 신체 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포의 나이가 기존의 기증자의 그 세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는 세포를 받은 거예요, 얘가. 세포 분열을 많이 이미 한 그렇죠. 세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세포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걸 한 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관절염 같은 게 금방 왔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뽑은 거네. 적절한 비유. 너무 적절하다. 그래서 사실 빨리 이제 사망을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정말로 새로 태어난 애라면 뭐 어느 정도 수명, 기대 수명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그 DNA 끝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 때문이다. 텔로미어. 그래서 예전에 이게 바로 그 노화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전적인 나이가 이제 원본이랑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게 생애 초기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꼭 텔로미어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런 견해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통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로 따지자면 20살인데 관절염이 나타난 거예요, 얘가. 왜냐면 이미 40살의 세포를 기증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세포 나이는 이제 60살이 된 거지. 20살이 됐지만. 그래서 관절염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텔로미어는 도대체 뭐냐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런 게 있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맞아, 왜 그런 게 있어? 인간은 DNA가 이중가닥이에요. 인간은 뿐만 아니라 그냥 이중가닥 DNA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아니면. 근데 왜 그걸 그 중요한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중가닥이 왜 중요해? 이중나선. 이중나선. 그게 왜 중요해? 삼중나선이면 뭐 어때? 그거는 일중나선이면 어때? 일중나선, 이중나선, 그러니까 삼중나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DNA 구조가 발견되기 전에. 그냥 우리 DNA를 그려봐라고 하면 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로 이중나선 구조를 그리잖아요. 네. 두 가닥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중나선으로 돼 있는 애들은 복제를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DNA가. 왜요?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한 분열이 가능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봐요. 지금 박테리아는 그때 이게 원핵 생물이었나요? 네, 원핵 생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DNA가 우리는 진핵 진핵 생물입니다. DNA가 걔네들은 원형이고 우리는 이중 나선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나선이면 필연적으로 끝부분에 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시도를 하고 그 얘기만 들었는데 이해 갔어. 아, 진짜? 아, 그렇구나. 그럼 원형이면은 끝부분이 없는 거구나.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끝에서 뭔가 짧아지는 그런 것도 없고 소모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중 나선은 필연적으로 조금씩 짧아지는데 그 이유가 나도 박테리아로 태어날 거예요. 아쉽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중나선 DNA가 필연적으로 자국의 일부분을 복제를 못하는 거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마치 자기의 신체를 그릴 수는 있는데 내가 그리고 싶어. 내가 눈으로 보고서 내 발도 그리고 무릎도 그리고 팔도 그리고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몸통도 그리고. 그런데 내 뒤통수는 못 그리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지. 거울이 없으면 안 보이는 곳이 있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늘이 있어요. 복제하는 과정에서. DNA를 복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닥이잖아요. 얘가 이제 분리가 돼요. 마치 지퍼를 찍 하고 내리면 두 가닥이 벌어지듯이 분리를 시켜줘요. 그러면 하나는 원본이 돼요. 주형 가닥이 돼요. 그러니까 주형이야. 말 그대로 템플릿이 되는 거야. 얘를 보고 복제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두 가닥이 있어요. 지퍼를 내려서 두 가닥을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거를 주형으로 삼아서 하나를 또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걸 주형 삼아서 하나를 붙이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중합효소, DNA를 조립하고 중합하는 그 효소가 전사 가닥을 만들어야 돼요. 주형을 보고 전사를 만드는 거야. 전사는 참고적으로. 복제품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본을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주형 가닥을 타고 움직이면서 전사 가닥을 합성을 해요. 자기가 복제해야 되는 그림에 올라타서 네. 그 그림을 보면서 복제품을 옆에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신이 하십니까? DNA 중합 효소가. 중합 효소가? 네, 효소가 그 짓을 해요. 이것도 신기하네. 신기해, 진짜 신기해. 기계야, 기계. 근데 왜 그림자 부분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게 사실 핵심인데,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거는, 네. 그럼 뭔가 보면은 걔가 뭔가 막 움직이면서 조립하는 애가 보여요? 그렇죠. 있어요. 최 사장 같은 미술 배운 친구가 그렇게 옆에서 그리고 있는 거지. 그거 조립할 때 그럼 어떻게 조립하냐? 거기서 아까 말한 ATP 에너지 같은 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거야. 그 원래 이제 원본이 있으면 템플릿이 있으면 그거가 무슨 뭐 화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붙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세포 같은 뭔가 움직이는 애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화학적으로 그냥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핵산들을 갖다 붙이는 건데 막 움직이고 있어 핵산들을. 그럼 걔를 여기 필요한데 예를 들면 A가 필요해. 근데 저기 A가 움직이면서 그걸 탁 잡아채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애가 있어요. 그걸 하는 애가 효소예요. 정말? 그럼 그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효소 자체도 말하자면 그 DNA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면 진짜 신비 그 자체겠네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애의 속도까지 알아요. 어느 정도 초당 몇 개 정도의 핵산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애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어느 정도 붙인다.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거기도 또 잘하는 뭐 과장급 애가 있을 거고, 차원급 애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게요. 주형 가닥을 타고 움직이면서 상보적인 전사 가닥을 합성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복제해야 되는 DNA에 올라탄 채로 그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거냐면 자기 발밑을 못 봐요. 자기 아래는 못 봐. 앞에밖에 못 봐. 네네. 이해 가시죠? 예. 앞을 보면서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 그래서 자기 등잔 밑을 못 보고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보고서 그 옆에다 그걸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타고 나간다고 이제 앞으로만 걸어가요. 또 후진도 못 해. 후진을 못해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 알 것 같아. 앞으로만 걸어가.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반대로 얘기되는 거 아니야? 후진하면서 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죠. 그렇게 얘기해도 돼.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만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디 부분은 복제를 못하냐면 처음 올라탄 부분은 복제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갔어. 딱 처음 올라탔을 때 자기 발밑을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앞에 부분만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웃긴다 얘. 그렇죠. 이상해. 예를 들어 효소를 주형 가닥을 전사 가닥으로 복사하는 효소 자체가 사람 같은 크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눈이 붙어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데 그 밑에 눈 밑에부터는 시야 바뀌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복사가 안 돼서 그림자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부분은. 근데 이제 앞에는 보면서 내가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처음 부분을 뺀 나머지는 다 복제가 돼. 볼 수가 있어. 내 등잔 밑은 못 보고 말하자면 뒤통수는 못 보는 거죠. 그럼 일부 유전적 정보가 계속 손실되는 거네요? 너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이게. 그럼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제 그래서.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복제를 반복할수록 DNA가 짧아진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여기서. 그래서 정확히는 이건 이해는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좀 더 정확히는 이건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DNA 종합효소라고 하는 게 원래 뭐라도 붙어 있어야지만 거기 뒤를 연장할 수 있어요. 얘는 처음에 붙일 수는 없고 붙어 있는 거 뒤를 연장은 가능한 애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먼저 돌격하는 놈은 아니야. 돌격은 예를 들면 깡생 같은 분이 먼저 해줘야 돼. 그럼 네.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건 가능해. 나쁜 놈들. 또 나를 방패로 쓰나? DNA 감사합니다. 중화효소 폴리머레이즈는 네. 깡생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격하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선발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발대가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프라이머. 이름은 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프라이머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나중에 프라이머를 이제 DNA로 대체를 하게 돼요. 토사구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 붙었었던 RNA 프라이머, 제일 처음에 돌격했던 깡샘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DNA로. 그래서 그 부분은 비는 거야. 깡샘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빈자리 누가 채우겠습니까? 이해했어. 이해하겠죠? 이게 사실 정확한 거예요. 아. 처음에 붙어야 되는 RNA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는데 걔를 나중에 붙는 애들은 대체가 가능한데 처음 붙는 애는 대체가 안 되다. 그래서 조금씩 짧아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눈 아래는 못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비유였고. 네. 지금은 실제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형 DNA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문제는 생겨요. 원형 DNA는 이렇게 지퍼를 연 다음에 네. 쭉 복제를 하게 되면 고리가 두 개가 걸려 있거든요. 예. 두 개가 이제 쇠사슬이 걸려 있듯이 걸려 있게 돼요. 네. 사실 이건 한 번에 문제가 DNA가? 생기죠. 네, DNA가. 그럼 끊고서 다시 해야 되나? 끊고 다시 붙여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야. 그 우리가 무시하는 그 원핵 생물 안에서 이걸 끊었다가 다시 붙여주는 효소들이 다 있어. 아. 너무 신기해.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 복제 과정에서 고리처럼 걸려버리는데 그걸 네. 끊었다 다시 붙는다. 그래야지 이제 분열이 될 테니까. 그렇지.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게 더 좋은 방식 같은데 어떻게 박테리아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쉽게도. 홍차에 담그면 됩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깡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중에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잘리면 어떡하냐. 유전자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여러분이 세포야. 혹은 여러분이 약간의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관찰자야. 아, 아니, 잠깐만. 설계자야.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삐 안 빛낙도 정답. 자족하며 아이, 살겠습니다. 뭐야,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 좀 구체적으로. 아니 이거 내가 이게 비유적으로 쓰는 내가 실세 몸통인데 내가 손상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길게 이렇게 삐처리하겠습니다. 갖고 있다가 정보량이 없는 애를 잘라낸다. 그렇죠. 예, 이거 뭐 치사적인 얘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예, 무슨 아닙니다. 수석 이런 애들을 줄줄줄 달고 있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금씩. 수석은 돌 말하는 거죠? 예, 예쁜 돌. 예. 근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잘릴 걸 알고 있으니까 더미 데이터를 뒤에 쫙 붙이고 있어요. 원래 DNA 구조 자체 안에 네. 꼬리 같은 게 있다 이거구나. 똑같은 건데 DNA는 DNA. DNA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랑 상관없는 컨테이너니까 네. 거기에 정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있어요. 더미 정보가 있어요. 아. 근데 걔가 그 더미 말 그대로 별 내용 아닌 걸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려도 되는 거야. 너무 정합성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 같은 몰라. 애들, 수석 같은 애들 채워놓은 거예요. 그 말한 거 맞잖아. 예쁜 맞습니다. 돌, 예. 수석. 그걸 채워놓은 거예요. 돌을 하나씩 잘라내도 되잖아. 음. 그래서 그런 특정 서열들을 쫙 붙여놨거든요. 그런 걸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끝부분에 있는 쓸데없는 더미 내용들, 잘라도 되는 애들, 이런 걸 이제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 근데 텔로미어를, 그러니까 무한정 길게 붙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 200m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 이하로 짧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진짜 정보량이 있는 부분들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진짜 유전자가 잘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졌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횟수만큼을 세포 분열을 했어. 그런 애들은 이제 제거가 되게 돼요. 만약에 텔로미어가 다 손상됐는데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을 계속하면 이상한 기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지. 제대로 된 게 아닌 유전자의 일부만 남아있는 애가 그 번역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그럴 수도 못하도록 있겠네. 아예 죽여요. 제거해요. 그 우리의 죽음은 필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진핵 생물들. 근데 상식적으로 이상한데요? 정보가 손실돼도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예전에는 50개 있었는데 텔로미어가 다 제거되고서 정보도 손실됐어요. 그럼 제가 레시피가 20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예 다 없애버린 것보다 20개로 가지고서 남은 걸로 최대한 대체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게 주방장이 꼭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주방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짜장면을 내와야 되는데
유전 다 필요한 거야? 레시피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 주방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뭘만 하냐면 계속 면만 생산해. 그럼 이상해지잖아 중국집이. 그럼 짜파게티 소스 사서 네. 하면 되긴 되는데 생존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용한 종업원이 소스도 춘장도 볶을 줄 알고 면도 뽑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텔로미어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춘장을 못 만들게 돼. 그러니까 그 도희님 말은 그래도 면이라도 뽑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건데 우리 몸은 어떤 전략을 했냐면 해고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 애를. 저성과자는 퇴출. 혹은 이제 때가 됐으면 그 개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볼 때 뭐 이기적인 유전자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그 개체는 이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달아 없어지면 지 스스로 죽는 겁니까? 그렇죠. 지 스스로 죽는다기보다는 제거해요. 제거 당하는 네. 거요? 자기 안에 있는 효소가 이제 그걸 조각조각 분해를 해버려요. 꼬리가 없어지면 없는 놈은 그 면역 체계가 그걸 선도부가 판단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효소가 그걸 자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텔로미어가 염색체를 보호하고 세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보호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텔로미어가 거의 없어진 세포는 제거하도록 진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 중요한 거는 어차피 튼튼하고 정말 텔로미어가 빵빵한 새로운 세포가 이미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늙은 세포는 좀 사라져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야. 대체가. 텔로미어가 빵빵한 애가 어떻게 생겨? 딸세포가 말 그대로 자녀의 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출산. 새로운 전능 세포가 생겨서. 그러니까 원핵 생물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가 계속 사는데. 무한분열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원핵 생물로 태어나지 않고 진핵 생물로 태어났는지 자괴감이 좀 드네요. 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데 얘 DNA 구조는 원형이야. 네. 그러면 얘는 영원히 사는 애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외부에, 여기서 말한 거는 내부에 정해져 있는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수명. 이거는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DNA 자체의 손상이 가는 짧아지는 거 말고 자체의 손상이 가서 만들어지는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겠죠. 누적될 테니까. 그러니까 뒤에가 천천히 짧아지느냐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구멍이 생기느냐 얘기하는 건데 구멍이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꼭 원형이 아니어도 극복이 가능해요. 극복이 가능한 세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한분열을 해야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뭘 하냐면 텔로미어를 복원해주는 효소가 있거든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간단하네. 복원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 어디서 사나요? 그게 어디 사냐면 다이소에 있어요. 어쩐지. 조혈모세포. 걔네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맞다. 피를 만들어 혈구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분열을 무한히 해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얘네들이 텔로미어가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더 이상 혈액을 형성 안 한다는 거고 그럼 죽는다는 거잖아요. 조혈모세포. 모든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조혈모세포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골수. 그래서 그 조혈 모세포를 이제 이식하는 걸 우리가 골수 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골수가 중요한 거구나. 그럼 조혈 모세포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걔는 무한히 살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텔로미어를 계속 복제해서 붙여주는데 왜 죽게 돼요? 조혈 모세포는 살아있어요. 조혈 모세포는 사는데 다른 체세포들이 죽잖아. 그치. 우리 몸은 죽는데 조혈 모세포만 살아있는 거야. 젊게. 근데 텔로미어가 계속 남아있으면 분열할 때마다 계속 텔로미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의 그 죽으라는 명령 자체가 안 내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도인 몸에서 콩팥만 아주 젊은 사람 콩팥으로 갈아 끼웠어. 그럼 영원히 살 것인가? 죽겠지. 몸이 죽으니까. 콩팥의 수명이 다 안 돼도. 조혈 모세포 안에 있는 애만 텔로머라이즈의 활성이 강해요. 걔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처음부터 무한 분열을 해야 되도록 태어난 세포들이 있어요. 분열을 안 해도 되는 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분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일도 없고. 근데 문제는 조혈 모세포는 무한 분열을 해야 돼요. 걔는. 피를 평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신경세포, 근육세포를 제하니까 신경, 근육은 어쨌든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닿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경이랑 근육은 분열을 안 하니까 아예 텔로미어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 예를 들면 간세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장, 폐. 심장은 근육이니까. 걔네들은 복제하다가 더 이상 복제를 못하게 되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늙은 모습으로까지도 사느냐 라고 했을 때 조혈모세포나 좀 중요한 애들이 계속해서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복제하는 애들의 일부가 있는데 그 복제 일부를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장기들이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이 안 되는데 딱 필요한 데만 그 텔로머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열을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어디 있냐면 남자의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를 평생 만든다고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다 70대, 80대, 90대 노인들도 정자는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 생식세포의 경우에도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해요. 그래서 텔로메어를 계속 복원해줘. 왜냐하면 그는 평생 정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애들, 평생 분열을 해야만 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그 활성이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원형이 아니어도 되는 걸 알았어. 그럼 처음부터 우리의 온몸의 모든 세포의 텔로머레이즈 활성을 강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께서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가 노화, 피부 노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 수명과 자연적으로 아무런 병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뭐 피부 노화의 핵심, 뭐 요즘 심지어 뭐 화장품 광고에서도 텔로미어란 말을 되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걸 이제 개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그거는 지금 텔로미어. 근데 어쩌면 제 생각인데 이게 암을 막는 자연스러운 기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암은 무한분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암은 뭐 활성이 강할까요? 텔로미어를 계속 붙이냐?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강해요. 강해야 되는 애들은 따로 있는데 조혈모세포라든가 정모세포라든가 남자의 정원세포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암은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한 거야. 안 강해야 되는 애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간의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분열되는 과정부터 저희가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ATP 얘기도 나오고 그 세포 분열 과정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분열 과정에서 핵심은 아까 얘기해 주신 DNA의 자가 복제 과정인데 맞죠. 그 복제 과정에서 텔로미어라는 그 꼬리 몸통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들이 점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에는 복제할 수 있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보통 50에서 60번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게 어쨌든 대부분의 세포들이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노화는 필연적인 거다.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어떤 증식하는 건가? 계속 복원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 정말 평생 살아남아야 되는 세포들한테는 그거를 복원해주는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암은 그게 없어야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어떻게 가졌어? 예를 들어서 간세포에서 출발한 애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죠? 그거는 뭐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요게 암의 필수 요소인 거예요. 그 이유를 말을 해볼게요. 다르게 말해서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약한 암이라는 거는 거의 존재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막 자기 수명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다른 애랑 다르게 막 분열을 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고 일시 다 죽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 전에는 어쩌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암들도 있어요.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약한 암도 있고 그런데 무한 분열을 하는 악성 종양이 암의 정의라면 거기에 정의에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일제히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암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암의 치료법? 텔로미어를 활성화시키면 되나? 활성화된 애들을 표적으로 삼으면 되죠.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거가 붙여나가잖아요. 걔를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억제된 줄 모르고 암은 자기가 무한분열을 하는 줄 알고 막 분열하겠죠. 그러다 일시에 갑자기 싹 죽겠죠.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천천히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부작용이 뭐가 생길지도 느낌으로 와요. 이제 조혈모세포 같은 애들. 조혈모세포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암이랑 상관없이 조혈모세포도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한데 걔를 억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게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고 원래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게 뭐냐면 무한 분열을 하는 애들이 암이잖아요. 걔를 표적으로 해요. 지금의 현재의 항암 치료 이제 암만을 표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애들을 다 싹 다 죽이고 있냐면 막 분열하는 애들, 활성이 강한 애들을 표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왜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모근 세포가 계속적으로 활성이 강하잖아요. 머리카락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걔도 같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위의 점막 상피세포는 3일에 한 번씩 리뉴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손상이 강하니까 위액이 너무 산성이 강해서 그래서 구토하고 살 빠지는 거구나. 그렇죠. 구토하고 막 메스꺼움이 심해지고 왜냐면 재생이 안 되니까. 또 그 혈액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불임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남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원세포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분열하다가 분열이 많은 애들을 전체적으로 억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암 연구를 하는 거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 말고 정상적인 애들 말고 정말 암만을 표적으로 하는 어떤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유의했다. 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렇죠. 일반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아니, 처음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일반론인 거고 각자의 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항암 치료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개별적인 세세한 다른 종류의 암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암의 치료를 할 때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텔로미어 암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뭐 텔로미어 활성이 강한 암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적어도 일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독실이가 암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네, 그렇죠. 기도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그 화학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화학 치료 받으실 때 환자분들이 텔로미어 활성 억제하는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투여해보고 그 효과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효과 없으면 또 다른 약으로 대체하고 이러던데 결정돼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 말 들으면 너무 쉽네. 텔로미어 활성화만 딱 막아버리면 암이 어느 순간 지나면 다 죽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암 종류가 너무 다양할 거고. 종류도 많고 암마다 텔로미어 활성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어떤 암은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도 있을 것이고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을 저해하는 거에 대한 또 저항성을 가진 애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에이즈의 치료도 좀 비슷하거든요. 한 가지 약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이제 칵테일을 마신다고 하는데 치료 칵테일을 마셔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슬프다.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복합적이에요. 부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왜요? 그 어떤 생이 고죠. 네. 그런 생이 고죠. 부타님 말씀 생이 고라는 뜻이 그럼 텔로미어가 슬슬 닳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길게 말씀 못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말해봤자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무한분열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정리하면 암은 세포자살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무한분열을 한다. 그걸 하지 않는 암은 당연히 암이 아닌 거다 했고, 두 번째 당연히 옆 사람과 의논해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옆 사람과 의논해야 돼요. 때가 된 것 같아. 너 분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세포는 옆 세포랑 의논을 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고 뭐 해라, 그만해라 이런 신호들을 주고 받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샬레, 그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배양을 시키게 되면 딱 한 층만 만들어지고 끝나요. 왜? 2층, 3층으로 안 만들어지고 한 층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샬레의 표면을 다 덮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포가. 그러고 나면 증식을 더 이상 이제 더 증식하라는 명령을 안 보내요. 세포가 2겹, 3겹, 4겹 쌓이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암은 그렇지 않은 거야. 옆에서 이제 야 그만 좀 하자. 이제 좁다라고 명령을 내려도 계속 얘는 말 안 듣고 숨이 산을 쌓아. 그 의논은 안 하더라. 귀를 막더라. 소통하지 않는 그런 세포가 이제 암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부풀어 오르겠구나. 그렇죠.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암이 마구마구 뭉쳐서 자란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세 번째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필요할까요? 암이 막 뭉쳐서 자라요. 옆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분열하는 애가 있어. 말도 안 듣고. 네. 그럼 어떤 특징, 걔가 살아남으려면 막 좁잖아요. 네. 좁은 공간 안에 미친 듯이 이제 들어찼어요, 얘네들이. 그럼 이제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요? 주변을 학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겠다. 맞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뭔가 빨대를 꽂아야죠, 어딘가에. 너무 정확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애들을 말라 죽이나?
더 근본적인 건데, 이거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걸 맞췄지? 아니, 저는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어떤 관심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좁으면 이 암적인 존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분이 안 가잖아요. 네. 다 굶어 죽어요,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버려 두면. 그러네. 막 애들이 막 쌓여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굶어 죽으면 암이라고 안 해. 암이 암되게 하는 특징이 그럼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하냐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먹고 사나? 그건 아니고 계속 분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 암이 알아서 죽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암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자라기 위해서 혈관 신생성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혈관을 만들어요. 진짜 빨대 꽂는 거네? 진짜로 빨대 꽂아요. 어떤 경로를 만들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자기한테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혈관을 자기 쪽으로 돋아나도록 자라도록 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해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는 VEGF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분비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모세혈관들이 형성되고 자기 쪽으로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혈관이 이제 종양 쪽으로 자라겠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걸 알아냈으니 이제 인류가 대단하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암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영양을 엄청나게 공급해줘요. 예? 영양을 손실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빨대 꽂으면? 반대로 이제 영양이 가는 걸 끊어야겠지. 그렇죠. 암세포가 자라는 걸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김도인한테는 치료받으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암이 무럭무럭 자라. 초반에 적출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적출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조직 송산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해봤자 또 한두 개의 세포라도 있으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VEGF라고 하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얘기했잖아요. 걔를 또 차단해. 이거를 저해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암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이 새로 성장하는 것들이 많이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암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그래서 이제 사회의 몸의 암적인 존재 쪽으로 빨대가 꽂아지려고 하면 그 자금줄을 그러니까 뭐 조폭 같은 애들 자금줄을 차단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사업장들은 이제 찾아내서 그걸 단속해서 끊어버리는 거지. 빨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암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항암의 원리가 지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을 저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활성이 너무 강한 세포들을 전체적으로 억누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쪽으로 가는 영양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암마다 이게 강한 암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간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좀 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이 강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이것저것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김도인이 그래서 뭐가 잘 듣는지. 근데 모든 것에 다 저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경우가 됐죠. 그렇구만. 자, 그럼 이제 큰 거 두 개는 했어요. 이제 나머지를 빠르게 한번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어떤 기전들이 있냐? 그럼에도 암에는 왜 걸리냐? 항암 치료 원리는 지금 많이 했어요, 이미. 또 암 표지자 검사의 신뢰도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암에 저항하는 기전 뭐가 있느냐? 사실상 면역이에요. 면역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도희님은 20 몇 살이죠? 1살. 21살. 그랬어요? 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나이면 하루에 수백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하루에 수백 개? 네, 만들어져요. 세포 자체는. 진짜 박테리아로 돌아가야 되나? 어쩐지 늘 피곤하더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면역계에 걸려가지고 자살 명령을 받고 자살을 하든가 괴사를 당하든가 해요. 혹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혈관 신생을 못하는 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럼 걔는 이제 성장하다가 굶어 죽겠지. 그럼 암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아주 작고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이상하네 그냥.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또라이들. 네.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놈들은. 네.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면역체계가 다 잡아 죽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강하면 암세포가 자살 명령을 듣지 않아도 아까 그런 세포들은 뚫어서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뚫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디텍트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애들은 혈관 신생 못해도 굶어 죽는 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애는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적어서 일시에 죽는 애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피하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비로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걔는 당당하게 암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 세포 자살 명령에도 저항하고 주변 세포와의 연락도 차단해야 되고 무한 증식도 해야 되고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 강해야 되고 혈관 신생성도 촉진해야 되고 이게 이런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비로소 크게 자랄 수 있는 큰 놈, 큰 암이 되는 거죠. 누가 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그렇죠. 왜냐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니까 기능 자체가 복합적인 거예요. 빨대도 여기저기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예. 빨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걔는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지 않고자 하는 어떤 불로의 의지가 강하고. 그렇죠. 남의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주변 세포와 연락 차단하고 무한정식하고. 어디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세포 자살 명령의 저항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암은, 그러니까 원래는 세포 자살 명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냈을 때, 야 그럼 이거 우리가 사용하면 암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현재의 암들이 대부분은 그거에 저항하는 애들이더라. 자, 그러면 이런 기전이 있는데. 암에 걸린 이유는 뭐냐? 크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암을 유도하는 이제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요.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근데 어떤 기전으로 암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강한 거예요. 이 물질이 많이 노출된 사람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너무 높더라.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암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문제인데 뭐 흡연이나 뭐 음주 막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뭔가 잘못된 정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밝혀진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얘를 암화를 만든다를 확실히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대부분 없는 경우, 대부분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도. 거의 30-40년 이상 연구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축적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얘기네.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엎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물론 있겠죠. 알고 보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담배가 위험했던 게 아니라 담배 필터에 묻어있는 어떤 물질 때문이었어. 담배 필터를 하얗게 만드는 뭐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그건 실제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현재까지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 구강암, 식도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담배 염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 탄 것들이 이제 암을 만드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건 있어요. 자, 두 번째 감염이 암을 만들기도 해요. 암세포가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릴 놈을 확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위암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들어봤죠. 네. 얘가 이제 위궤양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암까지 되더라. DNA까지 손상이 가면 암이 걸릴 확률은 언제나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애들 혹은 뭐 간은 간염 C형 간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간염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암이 걸리기도 하고 자궁경부암은 100%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다수가 생겨나게 돼요. 인유두종? 인유두종. 인유두종. 그러니까 유두체라고 하는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 유두라고 부르잖아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100%라고 봐요. 그 자궁경부암은. 그래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했었죠. 세균과 바이러스 편에서 DNA 자체를 변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암으로 발전하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그래서 그 종류는 감염되면 암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닌 애들은 또 암이 안 걸리는 아직까지는 암에 걸리지 암이랑 상관없는 것 같다 하는 바이러스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린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리고 방사성 물질. 우리 후쿠시마 편을 또 참조하시면 방사선이 왜 암을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했었죠 그때. 얘기했어요. 고에너지 방사선이 DNA를 손상시켜요. 항상 중요한 건 DNA예요. DNA가 손상되면 안 되는데 바이러스도 DNA에 자기 DNA를 끼워넣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방사성 물질도 고에너지 방사선이 DNA를 손상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당연히 손상된 DNA를 수복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손상이 가지만 그걸 갖고 이거 손상이 있네 고쳐야지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누적이 되면 자살하게 돼 있거든요. DNA 손상이 너무 커. 그럼 이제 얘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죽이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옆에 있는 애들이 다 흡수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건강한 다른 DNA를 갖고 분열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자살 명령을 안 들으면 이제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걔가. 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유전적인 이유.
왜 어떤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리냐?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피고 살았는데 끝까지 너무 건강하게 살고 사망을 했는데 결국엔 폐암은 아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거의 간접 흡연을 가끔 한 거 외에는 거의 흡연하실 일이 없는데 폐암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담배가 유일무이한 암에 걸리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큰 게 아니냐. 이건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유전자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암을 걸리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발암 유전자라고 불러요. 또 어떤 거는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제가 발암 유전자부터 설명을 할게요. 세포에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유전자도 있습니까? 있어요. 네. 세포에 암을 유발시키는 단백질이 있을 수 있겠죠. 걔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쩌면 일종의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애예요. 이거 하나가 생긴다고 암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히 상관관계가 큰 유전자들이 이미 수십 종이 발견이 됐어요. 얘는 없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게 이제 내재돼 있는 거야. 얘가 활성화되면.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문제가 없어요. 발암 유전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유전자는 실제로는 바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정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뭘 얘기할까? 커피를 볶는 유전자야.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 얘가 삐꾸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커피를 태워. 아하. 그런 애의 경우에는 발암 유전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네. 정상적일 땐 문제가 없지만 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도 발암 유전자라 부를 수 있고 혹은 평소엔 잠자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얘가 활성화가 되면 암을 촉진하는 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내재돼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물질이 네. 스위치를 켜주면.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물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가 발암 물질이다라고, 담배 속에 있는 어떤 B라고 하는 물질이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한다면 걔가 직접적으로 그 암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담배 안에는 그것도 있거든요. 방사성 물질도 있거든요. 폴로늄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좀 있고 한데 그런데 어떤 애들이 발암 유전자를 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는 발암 유전자가 뭐 또 발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 네. 그런데 담배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물질이 그 스위치를 끌 수도 있네. 끌 수도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모든 걸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통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어떤 물질들 하나하나를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세포를 가지고도 이제 실험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켜지는 것 같다. 이미 수십 종의. 그러니까 이런 발암 유전자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인류가 뭐 1000만 년 전에 어디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바이러스 같은 걸 통해서 감염돼서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한다. 원래는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를 갖고 이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유전자네. 우리가 제거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 중심으로. 그렇지. 뭐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걸로 보는데 유전자 측면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 인간 측면에서 보면 너무 끔찍한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건데 네. 종 생물체 입장에서 보면 필수적인 것 같던데요. 발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생식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몇 명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개체수는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생물체가 죽어야 되는 건 필연적인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스위치가 내재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위치가 텔로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텔로미어가 모든 세포가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내 자녀 세대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을. 네. 그래서 늙은 세대가 죽어주는 것이 더 유전자 입장에서 혹은 어떤 뭐 입장에서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암 스위치가 들어있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때가 되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암의 여러 가지 요인들 좀 짚어주셨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중에서 발암 유전자가 내재돼 있더라. 근데 바이러스나 어떤 발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암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고 잠잘 땐 괜찮다가 발현이 되면 암 걸리는 유전자를 발암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발암 유전자가 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비슷하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유전적인 특징이지 태세장과 나의 가계도를 봤을 때 문제가 있더라. 이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가 핵심이냐면 종양 억제 유전자는 문제가 돼요. 얘는 뭐냐면 기능하고 있으면 종양을 억제하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상 증식을 하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 이상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고발을 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얘는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2번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한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부 고발자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부 고발을 하는 애를 만들어내요. 얘가 이제 기능을 상실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건 한 쌍인데 아까 말한 발암 유전자는 한 쌍 2개 중에 하나만 활성화가 돼도 암에 걸려요. 그죠? 암을 유도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암에 걸려버리는 거야. 네. 그런데 얘는 한 쌍이니까 2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암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암 억제 유전자 2개가 정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선대에 이미 돌연변이가 된 채로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2개가 다 정상이어도 되고 하나가 정상이어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 정상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암에 안 걸리고 태어났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2벌이 다 정상인 사람은 살다가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다른 하나가 정상이니까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확 낮아지는 거야. 암에 걸릴 거면 이 2벌이 전부 다 하필이면 돌연변이가 생겨나야지만 암에 걸리니까.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미 뭘 물려받았냐면 하나는 돌연변이가 있는 채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변절을 하게 되면 얘가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바로 암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종양 억제 유전자를 둘 다 정상으로 물려받은 가계에서는 웬만하면 암에 안 걸리는 반면 그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둘 중에 하나가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쉽게 암에 걸릴 수 있겠네. 훨씬 쉽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위험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적인 이유에서 두 가지가 복합적이어야 되구나. 그렇죠.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거. 그렇죠. 네, 일단 뭐 여기까지면 유전적인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다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인 일반론인 거고 구체적인 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왜 어떤 사람은 잘 걸리냐. 그래서 요즘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해갖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가게에 우리 할아버지도 사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의원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도가 있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렇죠. 이것도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그때 또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그런 상황이야. 그럼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혹은 딸을 낳았을 때 얘한테도 그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면 얘도 그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 같은 걸 해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를 회복을 한 상태로 물려주고 싶으니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병 혹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그런 고장난 유전자를 치료하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토론도 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가면 뭘 하게 될 거냐면 키 큰 유전자를 심어주고 싶을 거고 뚱뚱하게 되는 비만 유전자는 빼고 싶을 거고 예를 들면 심지어 나중에 뭐가 되면 노란 머리에 뭐 파란 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을 뭐 동경하잖아. 그렇죠. 서양 얼굴을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하고 싶어지기도 할 거고 이렇게 이게 인간을 자녀를 조립하듯이 팔이 2개인데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 끼듯이 내가 이제 맞춤형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연구는 지금 그런 걸 위해서 녹색 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선천적인 어떤 유전병의 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암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면역력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계속적으로 얘네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못하고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면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당연히 암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암에 걸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엔 이제 일반적으로 증상이 일어나면 암은 늦은 경우가 많아요. 암 특성상 그래요. 우리 세포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작을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얘가 장기를 압박하고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막 아파.
그래서 방문했을 땐 이미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의 정기 검진도 중요한 것 같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재수 좋게 오히려 발견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MRI를 찍으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건강검진을 갔는데 폐에 이상하게 뭐가 있어 하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게 암인 것 같더라. 뭐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용종이 보여. 그래도 떼갖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인 거를 미리 발견을 했어.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너무나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암 특성상 누적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속상한 경우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몸 뒤쪽에 이제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등 쪽에 있거든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너무너무 낮아요. 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도 중요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유방암 검사 방법을 알아놓는다든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요즘 캠페인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또 조금이라도 어릴 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도 요즘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딸이 있다면 뭐 초경이 시작되는 직후 뭐 직전 뭐 이때 이미 주사를 한번 맞기도 하고, 그럼 적어도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적어도 그 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혈액 검사 확률에 함정이 있어요. 자, 이제 최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 암 표지자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어떤 단백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혈액 안에서 그 단백질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없어야 되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물질이 많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걸린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검사가 있어요. 자, 발병률이 0.1%의 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0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성이 1000명당 1명이 갑상선암에 걸린다고 해요. 유방암도 실제로? 거의 반 정도고. 그래요? 네,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암이고. 네. 그런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좀 이제 구체적인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달라요. 얘는 좀 암에 걸려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1000명 중에 1명이 걸린 0.1%의 암이 있습니다. 최장님 기억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혈액에서 이제 암 표지자 검사를 했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검사는 위 양성률이 10%고 위 음성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위 양성률은 뭐냐면 가짜 양성률이야. 암이 없는데 있다고 할 확률이 10%인 검사예요. 위 음성률이 10%는 뭐냐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10%인 거예요. 그러면 위 양성률 10%, 위 음성률 10%인 검사는 정확한 건가 아니면 부정확한 건가? 무지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요? 90%의 확률로 맞추는 거야, 이거는. 그렇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암 표지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인가? 얼마죠? 90%. 잘못했습니다. 50% 아닙니까? 모든 확률은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근데 흔히는 90%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 양성률, 위 음성률이 아까 10%라고 했으니까 걸렸는데 사실은 아니었을 확률이 10%인 거야. 네. 그리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말한 확률도 10%인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지금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걸렸다고 얘기했지만 아닐 확률이 1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0%는 걸렸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네. 왜냐면 1000명 중에 1000명을 검사하면 네. 그 중에서 10%를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사장님이 진짜 이건 수학적인 센스거든요. 배운 게 아니라면 센스가 엄청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90%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알려줄게요. 자, 10,000명이 사는 나라를 가정합시다. 중소도시가 있어요. 10,000명. 네. 그 안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00명? 0.1%라고 했구나. 네, 1000명 중에 1명인데 10,000명이 사니까 100명. 실제로 10명 걸린 거예요. 나 이거 다 편집해주세요. 이걸 강조해서 나가요. 편집해주세요. 10,000명이 사는 도시에서 암에 걸린 사람은 10명일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위 양성률이 10%니까 자, 보세요. 암에 안 걸린 9,990명, 10명 빼고 안 걸린 9,990명 중에 암에 걸린 거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00명이지 뭐. 그렇죠. 990명. 그러니까 안 걸렸는데 실제로는 10,000명 중에서 10명만 걸렸고 나머지 9,990명, 약 10,000명은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1,000명은 걸린 거로 나온다고요. 만약에 전부 다 했을 경우.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했을 때 1,000명은 암에 걸린 거로 나와요, 지금. 예. 정확히는 이제 양성이 999명인 거고 음성이 8,991명인데 이건 뭐 병확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위 음성률이 10%거든요. 그럼 실제로 걸린 10명 중에서
한 명은 또 안 걸린 거로 나와요. 그렇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10,000명한테 싹 다 검사를 시켰어. 그럼 걸린 거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일 거냐면 1,008명. 약 1,000명. 안 걸린 거로 나오는 사람은 8,992명. 약 9,000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 사장님은 눈치를 챈 것 같아. 10,000명한테 검사를 해봤더니 걸렸다라고 나온 사람이 1,000명. 실제로 걸린 사람은 10명인 거예요, 지금. 근데 걸렸다고 검사가 나왔는데 실제 걸린 사람은 9명인 거고. 왜냐하면 한 명은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뻥쳤으니까. 잘못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1,008명인데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걸린 암 환자는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양성 판정을 받은 1,008명 중에 999명은 암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그러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이 몇 %냐? 0.9%예요. 아까 90%일 거라고 흔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이 1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암이 있을 확률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 사장님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셨죠? 아까? 예, 지금 안드로메다 갔다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90%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네. 많이 낮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정밀 검사를 하면 돼요. 양성으로 나와도 정밀 검사하면 아닐 수 있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99% 이상이에요, 보통.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 일단 정밀 검사를 걱정 없이 그냥 받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도 걱정해야 되겠네. 내가 음성이 나왔어. 네. 그 대충 혈액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 네. 안심할 건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률을 얘기하면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성일 확률은 0.01%였나? 이렇게 굉장히 낮죠. 10,000명 중에 1명이잖아. 네, 10,000명 중에 1명인 거죠. 그게. 날 수도 있지 뭐. 어제 날. 그렇죠. 뭐 그래. 그건 또 걱정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재밌네. 어쨌든 우리 생로병사 특집. 지금 다 한 것 같은데요, 생로병사를. 그렇네. 그렇네. 세포가 죽는 것 같이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걸로 아까 독실이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2가지 주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토론 못할 것 같고 기억했다가 뭐였지 근데? 도마뱀 꼬리가 잘려지는 건 슬픈 일인가? 그렇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짧게 10초씩 우리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생로병사 특집을 기획회의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독실님이 계속 해야 된다. 24부작 해야 된다. 24부작을 해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어떤 정말 세포의 탄생과 분열과 자기 복제에서 암으로 변이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신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주 너무 감동받았고 아직도 제가 그 원핵 생물이 아니라는 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원핵 생물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아쉽냐면은 병원에 가거나 뭐 진료를 받거나 뭐 했을 때 전문가이신 분들은 결과만 알려줘.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 근데 보통 결과도 간호사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독실이가 일반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도 재밌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텔로미어가 그래서 줄어들었나요?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해줘가지고 뭐 의학 관련된 뭐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뭘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암이라는 거는 드라마나 이런 매체에서도 많이 보지만 실제 사례 같은 거 책 읽어보면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할 때 통증 외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굴욕감인 것 같아요. 내 신체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환자나 어떤 그냥 개체처럼 취급받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막 물질 대사나 그 신진 대사 자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 인간답지 못하다는 수치감, 굴욕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암은 그 치료받으시는 경우에서도 그 부작용에 너무 크게 시달리시잖아요. 최근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인간이라는 삶이 되게
나약해서 모든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굴욕적인 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를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체로서. 인간이라면, 아니, 생명이라면 생길 수밖에 없는. 동물도 암 걸리고요. 네. 식물도 암에 걸린다. 진짜? 네. 암이라고 하는 걸 구조를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일부러 정말 구체적인 암의 이름을 다 뺐고 제가 잘 모르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듣는 분들 중에 가까운 분들이 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다 빼고 정말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 애구나라는 거를 얼핏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특히 우리가 암한테 저항할 수 있는 내재적인 시스템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번성해 왔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암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거나 고통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 실제로 우리 음주 흡연이나 스트레스 적게 받는 게 실제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어떤 육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생로병사 특집 1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독실이가 저희한테 희망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떠났어 벌써? 예. 아이고.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고 더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다음 회차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ust our love found something real that's out of touch. But if you'd search the whole wide world, would you dare